이거 이런 노래는 또 처음 듣다네요. 아이고, 야, 저희. 덮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덮어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출발해주세요. 멕시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또 힌트송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김나입니다. 오늘 제가 부른 이 노래도 역시 국회사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 노래 제목이 혹시 뭔지 저 아세요? 알아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아니 요즘 트렌드에 좀 약하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걸 아셨지? 그 유산슬 씨랑 같이 프로 찍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특히 유산슬 씨. 오케이.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뭐야, 벌써 시작이야? 재개발이 도대체 국회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럼 혹시 알고 싶냐? 이거요? 아니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그냥 궁금한 거. 전혀 뭐 안경도 없어요. 예.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자세한 건 또 우리 큰별쌤이 설명을 바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랑의 재개발 싹 다. 자, 오늘의 힌트송은요. 가사에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가사 덕분에 이 노래가 국회에 아주 소중한 날 이것을 위해 불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것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1950년 제1대 국회 제53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 빅데이터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주세요. 자, 국회사 빅데이터 시작됐습니다. 둥둥둥둥둥둥. 자, 과연 어떤 것들? 다양하네요 오늘. 의원 후보자 수정. 예. 선거가 나왔습니다. 선거.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가 선거송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니, 주인공생은 투표권 가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도 알고 있네요, 이 노래. 이게 선거송이 사실 대중가요 중에서도 이렇게 귀에 착착 감기는 노래들로만 선정해서 투표권이 없는 저도 막 흥얼거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선거 운동에 대중가요를 가장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래 씨, 오빠야. 너무 진짜 뭐 앞에 이름만 달면은 뭐 그러네. 빠야 막 할 수 있는데 너무 좋을 것 같다. 노태우였습니다. 아, 노태우 네. 뭐 때. 1987년도에 그 노 대통령 후보는요 애창곡이었던 배삼의 무초를 배삼의 무초? 네, 유세 현장에서 직접 선거 운동에 불러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한번 좀 불러주세요. 배삼의 무초 라라라라라리라리리 가사가 아닌데. 아니, 좀 안 할 것 같은데? 없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후보들이 선거 운동에 필수로 준비하는 게 대중가요를 개사한 선거송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너무 멕시코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에요. 멕시코 노래니까. 외상의 무초는 한국 대선에서 사용했다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그냥. 제가 프랑스 지인분이 계시는데 선거 때 이 선거송하고 막 율동하고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대요. 프랑스엔 그런 게 없대요. 멕시코는 선거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이제 멕시코 북쪽에 있는 레히오날 메히카나라는 음악 장르가 있어요. 약간 한국어로 치면 트로트. 네. 트로트 같은 거를 개사를 해서 선거송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쪽에 또 흥이 있으니까. 특이하게 멕시코 사람들은 배삼에 묻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선거송으로 한국에서만 사용을. 아니, 혹시 기억나는 선거송 있어요? 한번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아유 부끄러워서. 선거송. 한국은 좀 오래됐어요. 이 한국 선거송은 더 익숙해요 지금. 그래요? 이 대중가수다운 진짜 오늘 진짜 깨알 상식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올해 대선이 있었습니다. 보통 선거하면 이 대통령 선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자, 오늘은요, 우잘몰답게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이거 한번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 방송이니까, 국회사니까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했었는데, 네.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이 국회의원 선거의 역사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사의 길이 남을 시대의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다시 변화의 물꼬가 터집니다. 바꾸겠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아시죠?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예, 어떤 선거? 무엇 총선. 뭐 하는 거야, 진짜? 50총. 50총선. 맞습니다. 자, 1945년 광복을 맞이한 3년의 그 미군정 시기를 마무리하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여기 지금 포스터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선거 동력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총선거 5월 12일, 네,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뭐 이렇게 있고요. 네,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치, 이런 말들이 좀 적혀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은요, 5월 10일, 바로 이날 최초로 근대적 민주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자, 50총선의 특징 4가지. 네 분 나오셨으니까 하나씩 반드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는 어떤 선거다? 보통 선거라는 보통선거. 두 번째. 비밀선거. 비밀 선거 나왔고요. 좋아요. 보통, 비밀, 평등. 코닝했어. 평등 선거. 마지막은 직접 선거. 맞습니다. 직접. 여기 이제 50총선의 특징이잖아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네. 요 4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50총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거의 원칙은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왜 제1대 국회라고 부르지 않고 이 총선에 의해서 나온 국회를 재헌국회 또는 재헌의회라고 부를까요? 뭔가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 그렇지. 네, 뭔가요?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고 해서 재헌국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선출된 의원들 또한 헌법을 제정한 의원이라는 의미에서 재헌의원이라고.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마무리가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50총선으로 처음 만들어진 의회와 의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죠. 그건 뭐냐면 반쪽짜리 선거, 즉 남한에서만 치른 반쪽짜리 선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아직은 없잖아요. 미 군정 법령에 따라 치른 선거라는 것, 이게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재헌국회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요, 미군정이 아닌 우리가 만든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운영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요, 선거가 이 권력자의 어떤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용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어가지고 이 재선에 성공했던 이승만 정부는요, 다시 헌법을 한 번 더 바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고쳐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규정을 만든 헌법, 즉 일명 4.4.5입 개헌.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승만 정부의 어떤 장기 집권을 가능토록 만들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자신을 지지할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954년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당 공천제.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거는 지금도 있지 않나요? 당시 분위기상 이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당선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유당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줄을 서게 됩니다. 이제 자유당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차피 할 사람들이 많은 거라. 예, 그러니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이 조건에 서명해야 돼. 네. 어떤 내용이냐면 자유당은 개헌을 할 건데 찬성해? 반대해? 찬성한다는 서명을 해야 우리 당 후보로 공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기 집권 할 건데 이거 그래서 개헌할 건데 찬성할 거지? 그럼 공천해 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헌을 위한 포석을 일단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깔아둔 거네요. 그렇죠. 4대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엄청난 또 이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었습니다. 뭐 투표용지를 뭐 바꿔치기 한다든지 유권자를 매수한다든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거사의 길이 남을 희대의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속기록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키워드는 이거 닭죽 사건입니다. 닭죽 맛있지? 이거 뭐 뇌물로 준 거예요, 뭐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닭죽 엎었나? 팔팔 끓는 거? 없는 거 엄청 좋아하네요, 한국에서. 왜냐면 옛날에 우리 똥물 엎었던 거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똥물보다는 닭죽 엎는 게 훨씬 낫겠다. 네, 근데 먹고 양반이에요. 살기 힘들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 말처럼 좀 닭죽을 준 게 아닐까. 그러면 좀 흔들렸을 수도 있고. 날씨 혹시 그거 닭죽을 드리면 어떻게 제가 원하는 후보한테 투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지금으로 치면은 닭죽보다는 좀 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요? 대게죽 정도면 살 토실토실하면 좀 마음이 조금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훗날 이 박형근 의원이라는 분이 이 닭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예원 아나운서님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소위 닭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표 감시원을 상대방에서 닭죽에다가 수면제를 넣어서 그 의식을 혼돈하게 만든 가운데 혹은 도표 혹은 무대기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을 그래가지고 표 도둑질을 해서 소위 그 자유당 입 후보자가 억지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야,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저거는 우와. 저거는 부정행위 정도가 아니라 범법행위 아니에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개표 감시원을 수면제를 먹이고 내가 재워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저 경찰님, 네, 여기 경찰님.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출동하셔야죠. 네. 수면제를 먹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을까? 주무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그냥 아유, 내가 오늘 피곤 내가 그러니까. 돌았구나. 큰일 났다. 안전 척 해야지.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그 우리 휴게 잠깐 주무셨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수면제 풀었었는데. 이런 식의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벌어졌고요. 2년 뒤 이 1960년 정부통령 선거 때 이 엄청난 부정이 겹치면서 정말 이 국민들의 분노는요, 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제5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시 실시가 됩니다. 다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보자는 그런 열망, 굉장히 뜨거웠겠죠. 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좀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요. 제가 정말 재미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당시 그 선거 홍보물로 활용됐던 영상인데요. 이 당시에 선거 홍보 영상을 과연 어떤 식으로 찍었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혁명으로 불의와 부정에 짓밟힌 이 나라 민주주의는 다시금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독재 정권의 탄압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이제 참다운 민주주의의 회생을 기대하게 되고 새 헌법과 사법혁명의 정신으로 제2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총선거가
오는 7월 29일을 기해서 전국 일제히 실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뜻깊은 이번 총선거를 맞이해서 우리의 권리를 자유롭고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지식을 가져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원은 소형 인쇄물을 무제한으로 또 이 후보자의 선전문서를 2회까지 세대를 방문 배부할 수 있으나 그 밖에는 호별 방문을 한다든가 다른 이 후보자를 중상 모략하거나 유권자를 금품 향응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선거인들은 모름지기 여러 선거운동원을 대함에 있어 그들의 가문이설이나 향응 금품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정신의 치우침이 없이 그들이 전하는 말과 선전문서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가하고 누가 이 나라 이 결의를 위해서 일할 참다운 일꾼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기억하실 것. 자, 여기서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였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에 이 문헌상으로는 규정돼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양원제가 드디어 시행이 된 겁니다. 양원제 또 어렵구나. 네, 또 어렵죠. 어렵네요. 네. 양원제 국회는 의회가 2개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의원이 미국의 상원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의원이 이제 미국의 이제 하원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국회에서 그 양원제라고 하는 거, 요것도 특징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대 국회의원 선거로 넘어갈 텐데요. 자, 이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요, 이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겁니다. 지역구는 뭐 기존대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거 구별, 이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했고요. 전국구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간접 선출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박정희 정부의 그 여당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비례대표제하고는 좀 배분 방식이 좀 달랐거든요. 자, 어떤 식이냐면 들어보시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절반을 일단 배분합니다. 제일 많은, 그러니까 제1여당에다가, 그러니까 제1당에다가 전국구 의석 반을 일단 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게 공정한가?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예. 그 다음에 만약 제1당이 전국 득표에서 과반을 넘으면요, 그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을 다시 해가지고 최대치로 3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최소 절반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어디까지? 3분의 2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고 전국구고 간에 제1당이 무조건 독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득표율이 5% 미만 또는 지역구 의석이 3석 미만 이런 정당은요,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수당은 쓸 자리가 없는 그런 어떤 제도가 바로 여기 이 제6대 그 총선에서 치러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작은 당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자, 이제 7대 총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67년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는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와 함께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속기록 키워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시인. 부정한 걸 시인했다고요? 그죠. 누가요? 그런 말이에요. 누가요?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 선거는 전면 부정이다. 이것은 주권자가 자유로운 의사로서 투표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박 대통령이야 전 공무원이 다 나서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주권 행사를 여지없이 압박하고 또는 강요하고 위협하고 매수하고 했다는 이런 것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도 이 선거는 다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등원 거부 투쟁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일부 부정을 시인한다 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일부 부정을 시인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부정을 시인했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건 유진산 의원이 전해 들었다라는 말인 건데 당시 어떤 그 분위기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속기록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까지 시인했다는 말이 돌 만큼이면은 공견하게 이미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여전히 이승만 정부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봤던 어떤 그 부정선거의 어떤 그 관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각종 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이런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요, 돈선거, 이 돈선거란 이름이 붙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뭐 막걸리라든지 뭐 고무신 같은 그 생필품을 나눠주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선거할 때 이렇게 고무신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날씨, 뭐 신발, 내가 이거 하나 줄게 한번 좀 찍어줘. 뭐 이런 선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지금은 준 사람도 처벌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날씨 알았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재개죽도 안 돼. 안 돼. 이렇게 고무신 막걸리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품이 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게 기억나는 게 나들이처럼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안 데려가더라고요. 투표권이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전국 방방곡곡 유원지를 도는 건데 이게 1980년대까지도 계속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1971년에는요. 유신 체제의 그 이전 그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였던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뭐 부정선거 이야기가 있건 없건 간에 그래도 정상적 시스템 속에서 이제 운영이 되었던 거예요. 자, 1973년입니다. 유신헌법 이후 첫 총선인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당시 그 선거 동료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요것도 예원 씨도 이렇게 중앙선거위원이랑 뭐 캠페인 같은 거 한 적은 없으세요? 아나운서로 그러니까. 있을 때는 딱 선거철 되면 할 게 너무 많았죠. 그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또 유명 연예인분들이 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당시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선거를 홍보했는지 영상, 이것도 귀한 영상이거든요. 네.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전 벌써 봄맞이의 마음을 설레이고 있어요. 올해는 아마 봄이 빨리 오나 봐요. 봄이 손짓하는 2월이기도 하지만 이달은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양심적이고 유능한 일꾼을 뽑아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이룩해서 정치의 비능률과 낭비를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 동료네요. 네, 이게 진짜. TV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흑백. 그렇죠. 예, 흑백이었지만 뭐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예. 자,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유신 체제하에서 지금 시행된 거잖아요. 이 선거도 사실은 이제 불공정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체제하에서는 사실 이 정치적 자유가 있다 없다. 굉장히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도 적었고요. 사실 유세 활동도 뭐 선전벽보, 선거 공보, 합동 연설회 요 정도만 허용을 했어요. 네. 진짜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개인이 이제 국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그런 건 아예 못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또 흥이 났을까 안 났을까? 덜했겠네요. 그랬겠죠. 요즘은 하도 흥이 나가지고 요즘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흥이 나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국민들은요. 국회의원의 3분의 2만을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3분의 1은 이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로 그쵸. 뽑았겠네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이 국회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선거가 좀 무의미하네요. 이제 유신체제 마지막 선거가 되겠네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였는데요. 이 선거는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요. 유신체제 2기 장기 집권을 위한 그 기반을 다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권과 이 민주화 세력은요. 이번 선거로 정말 이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화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 한번 대표적인 선거 벽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후보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오른쪽이 지금 이제 이우락 후보가 되겠고요. 저쪽 왼쪽이 최영우 후보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 두 분을? 이우락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던 그런 맞아요. 인물. 예,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던 그런 장본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의 정말 실세 중에 실세로 활약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영우 의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오른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의원이 바로 이 최영우 의원이라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진용 씨가 한번 문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선거 문구? 네, 이후락 후보께서는 이제 살아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라는 문구를 사용하셨고 최형우 후보께서는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큰별쌤이 말씀하신 대로 내세우는 주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건 이 선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선거 투표율이요,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77.1%나 됩니다. 네, 정말 이 5.16 군사정변 이후에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국 득표율에서 여당이 제1야당인 신민당에 처음으로 뒤졌습니다. 이야, 이 박정희 유신 체제 속에서 야당이 엄청난 표를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정말 이 암울한 시대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열망 이런 게 이제 터져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10대 국회가 임기를 채우지도 못한 채 대한민국은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1979년 10월 26일. 우리는 이 10월 26일을 어떤 용어로 부르고 있죠? 11.6 사태. 예, 중앙정보부장 총에 의해서 당시 그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 정부 이제 무너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시 신군부가 등장하죠. 그 신군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전두환. 자, 이 과정 속에서 1981년 치러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요. 이 와중에 정말 이거 참 혼란스러운 어떤 과정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실시가 됩니다. 전두환 정부는 총선을 4개월 앞두고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성 정치인 567명의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제11대 총선에 당시 그 야당을 이끌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 두 사람 한번 들어보면 누가 있을까요? 김대중, 또 한 명 김영삼. 네, 이 사람들은 이 총선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강력한 후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여권 후보들을 아예 출마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렇지만요. 희망을 버릴 수는 없겠죠. 19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변화의 물꼬가 터집니다. 정말 후일 이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시작이 바로 이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선거가 정말 살벌한 이 군사정권 그 하에서도 제대로 작동했고요. 새 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결과는 어땠는데요? 결과 궁금하시죠? 네. 1985년 선거입니다. 자, 1985년 2월 12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무려 국회의원 투표율인데 와 엄청납니다. 84.6%. 이 대선도 아닌데. 좋네요. 네, 이번 대선 80% 안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총선에 이거는 84.6%라는 얘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막 끌어오르는 막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바꾸겠다. 그렇죠. 너도 나도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이겠죠. 자,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정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올림픽 신기록처럼 아직까지도 깨지지 깨지는 못해요. 않고 있구나. 있습니다. 정말 이 결과는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최대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중심의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사상 최대의 거대 야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아우 잠깐만 허리 좀 아픈데. 아니 허리 좀 아파가지고. 시동 건다. 오늘도 내일도 그것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서 국회의원 선거 기네스북. 우리 금별쌤, 제가 이 코너를 김영삼으로 시작하게 될 건데 그 이유는 아시죠? 알죠. 이 김영삼 이분은 진짜 우리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을란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자. 정답. 우와. 우리 지금 맞아요. 괜찮은데? 최연소. 와 대박. 네, 최연소입니다. 나이는 26살.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도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되게 꼬미남이셨네요. 와. 진짜 어리시다. 야 진짜. 근데 이 26살이라는 기록이 아직까지도 안 깨졌잖아요. 아직까지 안 깨졌고 그리고 이분은 신기록 또 다른 거 있어요. 꼭 정치 관련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외모가 좀 출중하신 것 같네요. 진영 학생 혹시 아시나요? 머리숱도 많으신 거.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접근이 좋아요. 네. 이런 접근 괜찮다고요? 네. 어떤 기록이냐면 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이 당선된 것도 김영삼입니다. 그렇죠. 무려 구선이요. 구선 위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지역구에서 9번이나 당선되죠? 제 나이보다도 오래 생활하셨어요. 국회의원으로. 그러면 최고령 당선자는 누구일까요? 주제가 바뀐 거예요 이제? 주제 바뀌었습니다. 네. 이름 맞추는 거 좀 어려우니까 그냥 몇 살? 몇 살이었는지 나이요? 한번 맞춰보도록. 제가 보니까 저 당시에는 지금 활동 나이보다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한 80 상상하지만 당시로 치면 70살. 일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75살. 75살 아닙니다. 업. 아웃밴다운 게임이야 지금? 방금 생겼어요. 정답. 80. 아쉽네요. 업. 자, 진영 학생 한번 해볼래요? 85? 85. 다운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83. 아니에요. 업이에요. 다 나왔잖아요. 하나 나왔어. 84. 정답입니다. 여당. 진짜. 84살로 당선된 문창모 의원님이십니다. 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동일 국민당 천국구 의원 1번으로 당선됐습니다. 국내 최고령 국회의원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이름 오르기도 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재밌다. 재미로 보는 국회사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무려 9선입니다. 9선. 이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깨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도요, 무려 6선, 바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이신데요. 정말 이 몸소 이 수많은 국회의원 선거를 겪으셔서 이분께 생생한 증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대 국회의장을 했던 문희상입니다. 제가 8번 입후보에서 2번 떨어지고 6번 당선됐었는데 파란만장 우여곡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었죠.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피말리고 아주 뼈를 깎는 그런 세월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정치 과정 나의 어떤 그 위치가 될 때까지의 모든 숙명 같은 어떤 그런 개인사의 절정이에요. 그걸로 이루어졌어요. 선거마다 서번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퍼블릭 서번트예요. 국회의원이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복이에요. 공적인 종이라고요. 모습이. 그러니까 그 절차가 선거라는 절차고 그게 국회의원 선거고 또 거기서 합격을 받아야 지난 기회에 잘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 라고 해주는 인준을 받는 그런 세리머니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개인으로 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의 불꽃은요, 그 다음 해 4월에 시행되었던 제13대 총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이 선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거였죠. 1954년 3대 총선 이래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맞아요. 네. 30년 만에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번 반전. 2년 후였던 1990년 1월 22일에 여대 야소 정국으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자, 당시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큰 사건이었는데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 3당은 합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장 의의 깊은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발전과 국민 대화,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3당 통합의 결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완성, 선진경제 실현, 민족 통일의 성취를 향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여소야대 전국에 끌려다니던 이 노태우 정부는요, 야당과의 그 합당을 구상했는데요. 차기 대권의 연결 고리로 야당이었죠. 이 통일민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을 끌어들이면서 이 야권의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야당 쪽에서 가장 의석수가 적었던 김종필 총재가 이끌었던 신민주공화당까지 포함해가지고 3당 합당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김영삼, 김종필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정말 정말 놀랄만한 그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총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14대 대통령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실시된 총선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같은 거네요. 자, 근데 이 선거에서는요,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뭐였냐면 바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저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갑자기 경제인이 뛰어들게 되면서 그것도 재벌. 이 선거전은요, 3당 합당으로 탄생했던 그 여당인 민주자유당, 우리 이제 민자당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이 민주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3당 대결 구도가 되었습니다. 쟁점은 3당 합당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그다음이 재벌의 정치 참여 문제였습니다. 어쨌건 이 정경유착의 문제와 이 정치 견제론도 대두가 된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주영 회장의 그 통일국민당으로 정말 엄청난 연예인들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눈에 확 들어왔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정당은 이게 군소정당으로서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너무 유명하신 배우님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예, 막 인지도 측면에서 그렇죠. 예, 속기록 원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읽어주시죠. 첫째, 청소년 선도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기 이분 기억나시나요? 정주일 의원. 제가 가수이자 개그우먼으로서 그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정주일 의원 저게 본명이세요. 그리고 활동명은 이주일. 이주일. 콩나물 콩 미쳤냐? 좀더 리얼하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래? 이게 유행어였어요? 이주일 코미디언을 모르면 저희 그때는 이주일 따라하느라고 이게 있는데 이 춤도 있었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오네. 얼추 비슷하세요 지금. 진짜 대단한 코미디언이셨어요. 정말 당시 제 기억 속에 남는 코미디언 두 분을 꼽아 말하면 이주일, 그다음에 심영래. 그러니까 이때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출마를 하고 또 당선이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외 여보세요. 네. 이분 누구십니까? 최불암. 네, 본명은 최영환. 그다음에 지금 이주일, 정주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연예인 국회의원들 이외에도 많이 있었죠. 또기 이순재 씨, 그다음에 강부자 씨, 네, 이런 분들도 나왔었던. 이름들이 되게 익숙해요. 국회의원을 하신 줄 몰랐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개그맨 출신인 대통령도 있었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멕시코에서는 국회의원 하신 분들 중에 진짜 오래된 배우, 여배우 한 명이 있었어요. 여배우도 있었어. 카르멘 살리나스라고 하는데 그분도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흔한 케이스는 뭐냐면 축구 선수들이 출마를 해요. 축구 선수가 엄청나겠다. 왜냐하면 멕시코 축구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좋아하는 팀이면. 좋아하는 팀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의 축구를 못 하니까 그 국회의원을 하거나. 혹시 기억하세요? 콩을 다리 사이사이에 그 개구리 점프한 플랑코 선수가 나중에 멕시코에서 한 지역의 시장까지 갔어요. 와, 대단하다. 나유 씨 한번 우리 정치해 봅시다. 저 진짜 시켜주면은 할 수 있는데. 어디로 출마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용인. 용인시요. 자, 용인 지역 시민 여러분들, 우리 나이 씨 정치 출전하실 때요.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저희가 지금 이제 쭉 정말 이 재연 의회부터 각각의 어떤 각 총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죠.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들이 자리를 쭉쭉 잡아가게 됩니다. 자, 우선 전단지 오잖아요. 전단지 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공약도 들어가 있고, 우리 경찰님. 그렇죠.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맞아. 전과 기록.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런 후보자 전과 기록 등 정보 공개, 또 선거 비용 보전 제한 및 그런 유예 지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선거 비용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인터넷과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또 활성화되는 그런 제도들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 자, 이 비례대표제는요, 기존의 어떤 전국구 비례대표제도에서 지역 후보자와 정당에 따로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가셔가지고 왜 그 국회의원 선거 뽑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들 쭈르륵 있으면 그 당을 뽑고, 네,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요건 이제 바로 소수 대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심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흔적들이네요, 그러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거 맞다, 이 제도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신설이 됐고요. 그때 이제 저의 외국에 있는 가족들도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맞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도 매번 일 때문에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데 꼭 선거 당일이 아니어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너무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솔직히 사전 투표제가 더 편해. 맞아요. 사전 투표할 때랑 본 투표할 때랑 아. 아니 달라져요. 똑같아. 그냥 미리만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미리만 미리 하는 하는 거. 네,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 그거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투표구제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려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하면 훨씬 더 투표율이 높아졌고, 또 어린 사람들이랄까 미성년자 이하라도 정치 참여 욕구가 대단히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여론에 따라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국회는 수렴했고 법으로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18가지 투표 연령이 인하된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요. 재외 투표도 해외 동포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자기의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위치가 높아지니까, 그들의 발언권이 권한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반영이 된 거예요. 저는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연출팀에 부탁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놀라지 마십시오. 투표 용지입니다. 근데 길이가 나 저 무려 기억난다. 48.1cm예요. 아, 네. 지금 장 볼 때 영수증만큼이 지금.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투표 시간이 길어졌을 것 같아요. 앞사람 바로 안 나오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그래서 진짜 뒤에서 눈치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 여기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인지는. 그렇죠. 확인 다 해야죠. 근데 제가 저 투표용지를 받아봤을 때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야, 이거 역사가 되겠다. 이런 투표용지 받아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 집 역사 씨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완벽한 선거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계속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네. 올해 투표 다 하셨죠? 그럼요. 네. 아니요. 앞으로도 저는 아직 그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 네. 정말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국민의 의무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표도 하지 않고 정치를 욕해.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지도 않고 정치를 욕한다? 글쎄. 그렇다면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야죠. 심판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생각들을 들으셨는지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지효 씨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는 선거는 노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 선거가 거쳐간 역사와 뭐 존재 이유들을 오늘 배웠는데 처음부터 선거라는 게 완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선거는 노력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선거를 할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여기에 부정이 있을 거야.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변화인데 이게 바로 이런 노력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정치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저도 만약에 내가 정치를 한다면 상상을 했을 때 뭔가 뭐 하진 않겠지만 연예인으로서 좀 사람들한테 정치까지는 아니어도 좀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나혜 씨. 자, 용인에 출마하실 때 제가 만약에 용인 시장이 된다면 공약 뭐가 좋습니까? 공약. 아이들을 위해서 공원
많이 만들 거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이들 위한 공원. 나라라고 했어. 여기 살기 좋은 나라. 대통령까지 꿈꾸는 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 오늘 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먼 과거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멕시코에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직도 현재로 생각해요. 아까 쌤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부정선거하면 난리 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멕시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진 못했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 멕시코도 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오늘 나는 선거 투표율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전에도 매번 우리는 경험을 해왔지만 공부를 하면서 선거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뭔가 세상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까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항상 나라가 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항상 그 중심을 잡아줬던 것은 저는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민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진짜 이 선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민심을 그때마다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투표는 신성한 유권자의 권한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요체예요. 그거를 포기하면 그만큼의 수준의 정치밖에 못 가는 거예요. 투표하면서 최선이 안 되면 자선,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절차가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꼭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제도화에 표시를 해야 그래야 발현이 돼요, 민주주의가. 진호 학생이 마지막 녹화라고 해서 네. 그 소감을 소감 들어야죠. 들어봐야 네. 되는데요. 그렇구나. 다음에 나온 줄 알았더니 다음에 어디 가신다고요? 다음에 군대로 아이고. 자, 그러면 그 군대 가기 전날, 그 마지막 소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군대를 가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민망한데 일단 오늘 이제 촬영하면서 네. 저보다 더 공부 계속 해오신 분들이랑 이야기해보니까 아직 배울 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요. 감사했습니다. 잘 갔다 와요. 시청자 여러분도 소감 남겨주세요. 우잘물 국회사 인스타그램 그리고 국회방송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전의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